저 뼈가 말을 하고 있다. 이 상처를 보아라. 이것은 낫이 아니다. 도끼날이다. 함양 관아 뒤뜰 땅을 파헤친 구덩이 앞에 현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흙 묻은 백골 하나가 드러누워 있었는데 갈빗대 세 번째 뼈에 깊이 파인 자국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현감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 뒤에 선 아전 하나의 얼굴이 삽시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전은 이미 관아 담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백골은 누구이며 10년이나 묻혀있던 뼈가 어찌하여 오늘에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인지 이야기의 시작은 전라도 순창 땅 관아 뒤뜰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던 때이더랬습니다. 정조 연례해 되던 봄, 순창은 노령산맥 자락에 기대어 앉은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현감이 다스리는 관아가 있었고 그 아래로 아전 대여섯, 포졸 열 남짓이 고을 행정을 꾸려갔습니다. 관아 뒤뜰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줄기가 사람 셋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만큼 굵었고 여름이면 그늘이 뒤뜰을 통째로 덮었습니다. 아전들이 더운 날이면 그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곤 했으니 이 느티나무는 관아 식구들에게 살아있는 지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해 봄 순창에 새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박경수, 나이 42의 문관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승문원 소속으로 문서를 다루다가 외직을 자청하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승진 경쟁에서 밀려나 자리가 없어진 탓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본인이 시골 고을을 원해서 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순창 관아의 아전들에게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새 현감이 오면 을에 한바탕 물갈이가 있기 마련이니까. 박 현감은 부임 첫날부터 관아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동원, 내아, 형방, 옥사, 그리고 뒤뜰까지. 뒤뜰에 들어섰을 때 느티나무를 올려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 나무가 참 좋구나. 이 나무 아래서 송사를 들으면 백성들이 시원하겠다. 옆에 서 있던 수석 아전, 호방 최설이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리, 이 나무 아래서는 원래 아전들이 쉬는 자리입니다. 송사는 동원에서 하시는 것이 관례이옵니다. 관례는 바꾸면 되는 것이지. 박 현감이 빙긋 웃었으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최설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러했으니 앞으로 벌어질 일의 전조는 이미 이때부터 싹트고 있었던 셈입니다. 최설이라 불리는 이 사내의 본명은 최등만이었습니다. 나이 50, 순창 토박이로 아전 노릇을 30년 가까이 해온 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아전, 할아버지도 아전이었으니 3대째 관아에 뿌리를 내린 집안이었습니다. 고을의 토지 대장과 호적부를 모두 꿰고 있었고 세금 거두는 일부터 소송 서류 정리까지 최설이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역대 현감들이 부임하면 을에 최설이에게 고을 사정을 물었고 최설이가 고개를 끄덕여야 일이 돌아갔습니다. 현감은 2, 3년이면 떠나지만 아전은 대를 이어남으니 실권은 아전에게 있다는 것이 이 고을의 암묵적 법도였습니다. 최설이는 그 권력을 오래 누린 자답게 빈틈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으나 속으로는 현감들을 하나같이 가볍게 보았습니다. 한양에서 온 젊은 양반이 고을 사정을 뭘 알겠느냐. 서류 몇 장 들이밀면 고분고분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이 최설이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박 현감은 좀 달랐습니다. 부임 1회 만에 토지 대장을 직접 펼쳐놓고 대조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설이가 올린 세금 징수 보고서와 실제 토지 대장의 숫자가 맞는지를 한 필지 한 필지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최설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그늘이 졌습니다. 30년 넘게 아전 노릇을 하면서 세금의 일부를 떼어먹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쌀 한 가마니에서 두세 대씩, 엽전 10량에서 한두 냥씩 빼돌리는 것은 아전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관행이었습니다. 최설이는 그것을 남보다 교묘하게 그리고 남보다 많이 해온 자였습니다. 토지대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현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설이에게는 토지대장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묻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아 뒤뜰 느티나무 아래 3척 깊이의 흙 속에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이 이야기의 뿌리가 보입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정조 내해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순창 고을에 한생이라는 상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은 한이요, 이름은 도리. 마을에서는 한생이라 불렀습니다. 나이 30, 아내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장터에서 나무 그릇을 깎아 파는 목기장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한생이 깎은 목기는 순창 장터에서 제법 팔렸고 넉넉하지는 않으나 세 식구가 끼니를 거르지는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한생에게 한 가지 볼 일이 생긴 것은 그의 추수가 끝난 뒤였습니다. 한생의 아버지가 생전에 장만해 둔 논 한마지기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 그 논의 소유가 관아 토지대장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생이 관아에 찾아가 토지대장을 고쳐달라 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해야 할 사람이 바로 최설이었습니다. 최설이는 한생의 청을 듣고 토지대장을 펼쳐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논은 이미 관 소유로 넘어갔다. 내 아비가 세금을 밀린 탓에 관에서 환수한 것이다. 한생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밀린 적이 없다는 것을 한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관가에 빚진 것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으니까. 한생이 따졌습니다. 설이날이 아버지가 세금을 밀린 적이 없사옵니다. 세금 납부 기록을 보여주십시오. 최설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상민 따위가 아전에게 기록을 보여달라 따지는 것은 이 고을에서 좀처럼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설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관아 기록을 의심하느냐? 내 아비의 논은 세금 체납으로 정당하게 환수된 것이다. 더 따지면 관장 앞에 세우겠다. 한생은 물러났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관아를 찾아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최설이가 마당으로 나와 한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고을 양민이 관아를 능멸하느냐? 포졸 둘이 달려와 한생을 끌어냈습니다. 한생이 관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한생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그러나 상민이 아전을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생의 아내가 울며 말렸고 늙은 어머니가 그만 두라 했으나 한생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한생이 사라졌습니다. 장에 나간다 하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내가 장터를 뒤졌으나 한생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아에 실종을 신고했으나 접수한 것이 최설이었습니다. 최설이는 건성으로 받아 적고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장돌뱅이 짓을 하러 떠났겠지 하며 한생의 아내는 석 달을 찾아 헤맸습니다. 인근 고을 장터를 돌고 산길을 헤매고 강가를 뒤졌으나 흔적도 없었습니다. 관아에 3번을 더 찾아가 사정했으나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장돌뱅이로 떠난 것이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한생의 늙은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순창을 떠나 친정인 담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생이라는 사람은 이 고을에서 잊혀갔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그 위에 쌓였습니다. 다시 박형감이 부임한 해로 돌아옵니다. 박형감이 토지대장을 대조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에 한돌이라는 상민 명의의 논 한마지기가 세금 체납으로 관 환수라고 처리되어 있었는데 같은 해 세금 납부 대장에는 한돌이의 세금이 완납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두 장부의 기록이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박형감은 최설이를 불렀습니다. 최설이, 이 한돌이라는 자의 기록이 맞지 않는다. 세금은 완납인데 어째서 체납으로 토지가 환수되었느냐? 최설이의 눈이 찰나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날이 그것은 10년 전 일이옵니다. 당시 전임 형감께서 처리하신 일이라 소인이 자세한 경위는 알지 못하옵니다. 그대가 당시에도 호방이 아니었느냐? 호방이긴 하였사오나 토지 환수는 형감나리의 결재를 거치는 일이니 소인이 함부로 한 것이 아니옵니다. 박형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눈이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최설이가 물러나면서 뒤통수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는데 도포깃으로 슬쩍 훔치는 것을 방 안에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열흘 뒤 박형감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5월 초파일이 지나고 순창 읍내 절에서 등불을 내릴 무렵이었습니다. 관아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40쯤에 옷이 남루하고 얼굴이 수척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동원 앞에 엎드려 형감을 뵙겠다 했습니다. 포졸이 누구냐 물으니 여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녀는 10년 전 이 고을에서 사라진 한돌이의 아내이옵니다. 박형감은 여인을 들였습니다. 한씨 부인, 그러니까 한생의 아내는 10년 만에 순창 땅을 다시 밟은 것이었습니다. 담양 친정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살던 한씨 부인이 순창에 돌아온 까닭은 단 하나, 순창에 새 형감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꼼꼼하고 강직한 형감이 와서 관아 기록을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담양까지 흘러든 것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박형감 앞에 엎드려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날이 소녀의 남편 한돌이는 10년 전 사라졌사옵니다. 장에 간다 하고 나서서 돌아오지 않았사옵니다. 소녀가 관아에 신고했으나 당시 최설이가 장돌뱅이로 떠났을 것이라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대 남편이 관아의 토지 문제로 다투었다는 것을 아느냐? 한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옵니다. 남편이 아버님 논을 되찾겠다고 관아에 3번 갔사옵니다. 3번째 갔을 때 최설이에게 멱살을 잡혀 내쫓겼다 했사옵니다. 그 뒤 보름 만에 사라진 것이옵니다. 박형감이 턱을 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토지대장의 모순, 세금 납부 기록의 불일치, 그리고 이 여인의 증언. 아직은 증거가 부족했으나 이 사건의 냄새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대 남편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더냐? 한씨 부인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에 갔다 오겠다 했사옵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사옵니다. 최설이가 아비논을 제 앞으로 넘겨놓은 증거를 찾았다. 오늘 그것을 따지러 간다 했사옵니다. 박형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한생은 단순히 토지 대장이 잘못되었다고 따진 것이 아니라 최설이가 자기 아버지의 논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들고 관아에 가겠다 한 뒤 사라졌습니다. 박형감은 한씨 부인을 물린 뒤 혼자 동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서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고을 행정을 쥐고 흔든 자인 만큼 관아 안의 아전과 포졸 중 최서리 편이 아닌 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증거 없이 추궁하면 최서리가 먼저 꼬리를 감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 뻔했습니다. 박형감은 느리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한씨 부인의 방문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토지대장 대조 작업을 계속하는 척하면서 다른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박형감이 주목한 것은 10년 전의 관아 일지였습니다. 형감이 매일 기록하는 관아 일지에 한생의 실종과 관련된 기록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관아 문서고에 들어가 먼지 쌓인 일지첩을 꺼냈습니다. 정조 내해 가을 기록을 찾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생이 사라졌다는 시기, 그러니까 9월 스무날에서 10월 초여흘 사이의 일지 3장이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잘린 것이 아니라 뜯어낸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기록을 없앤 것이었습니다. 박형감의 등골에 서늘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단순한 토지 횡령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생은 증거를 들고 관아에 갔다. 그리고 사라졌다. 일지가 뜯겨 있다. 이 3가지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 박형감의 머릿속에 가장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한생이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생을 떠나게 만든 것이라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기록을 지운 것이라면,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박형감은 일지첩을 도로 문서고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열흘간 박형감은 토지 대장 작업을 멈추고 평범하게 송사를 보았습니다. 최서리도 경계를 풀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6월 초 하늘이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 해야 할지 천도라 해야 할지는 듣는 이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벌어진 일은 이러합니다. 6월 초닷새 순창에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비가 퍼부었고 관아 뒤뜰의 느티나무 뿌리 쪽 땅이 빗물에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하인이 아침에 뒤뜰에 나갔다가 느티나무 뿌리 옆에 움푹 꺼진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빗물에 흙이 쓸려나가면서 땅이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그 구멍을 들여다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멍 속에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뿌리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들여다보니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손가락 뼈 2개가 흙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하인의 비명에 관아 식구들이 몰려왔고 박형감도 달려왔습니다. 박형감은 뒤뜰에 서서 그 구멍을 내려다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10년 전의 답이 여기 묻혀 있다는 것을. 박형감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느티나무 주변의 땅을 팔아. 포졸과 하인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리가 뒤늦게 뒤뜰에 나타났습니다. 구멍을 보는 순간 최서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형감은 최서리를 보지 않는 척하면서 실은 눈끝으로 최서리의 모든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3척쯤 파내려가자 백골이 드러났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몸은 흙 속에 묻혀 있었고 옷은 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으나 뼈의 배열로 보아 반드시 누운 것이 아니라 웅크린 자세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묻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왼쪽 갈빗대 3번째 뼈에 깊이 파인 자국이었습니다. 박형감이 무릎을 꿇고 그 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승문원에서 문서를 다루며 갖가지 사건 기록을 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상처의 형태를 분별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뼈가 말을 하고 있다. 이 상처를 보아라. 이것은 낫이 아니다. 폭이 넓고 깊이가 고르다. 도끼날이다. 관아 뒷뜰이 얼어붙었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서리의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서리가 몸을 돌려 관아 담장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포졸 둘이 뒤쫓았고 담장에 매달린 최서리의 다리를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최서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만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박형감이 최서리 앞에 섰습니다. 최서리, 아직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의 뼈인지도 묻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도망친 것은 무슨 까닭이냐? 최서리의 눈이 사방으로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백골이 무서워서 30년 아전 노릇을 한 자가 백골 하나에 놀라 담장을 넘느냐? 최서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형감이 포졸에게 명했습니다. 최서리를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이 백골의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아무도 이 뒷뜰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최서리가 포졸에게 끌려가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날이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 목소리가 관아 담장 너머로 새어나갔고 순식간에 고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관아 뒷뜰에서 백골이 나왔다. 최서리가 옥에 갇혔다. 글쎄,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최서리를 가둔 것은 좋았으나 도망친 것만으로는 살인의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백골이 한생이라는 증거도 아직 없었고 설령 한생이라 해도 최서리가 죽였다는 물증이 없었습니다. 뼈에 남은 도끼날 자국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형감은 먼저 백골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담양에 가 있는 한씨 부인을 불러왔습니다. 한씨 부인은 관아 뒷뜰에 와서 백골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정녕 제 남편이옵니까? 아직 확인할 수 없소. 그대 남편의 몸에 특징이 있었느냐? 한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왼쪽 다리에 어릴 적 부러져 붙은 자국이 있었사옵니다. 정강이 뼈가 한번 부러졌다가 붙어서 약간 휘어 있었사옵니다. 박형감이 백골의 왼쪽 다리뼈를 살폈습니다. 정강이 뼈 한가운데에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었고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그것을 보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통곡했습니다. 맞사옵니다. 제 남편이옵니다. 10년 만에 남편의 뼈를 대면한 것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울음소리가 관아 뒷뜰을 가득 채웠고 느티나무 잎사귀가 바람도 없는데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었으니 이제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박형감은 최서리를 옥에서 끌어내어 동원해서 신문했습니다. 최서리는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소인은 정녕 모르는 일이옵니다. 10년 전 한돌이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나 소인이 해친 것이 아니옵니다. 그러면 내가 도망친 것은 무엇이냐? 백골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옵니다. 관아 뒷뜰에 시신을 묻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밤낮으로 관아에 출입하는 자, 뒷뜰을 자유로이 드나드는 자가 아전이 아니면 누구냐? 그것은 하인도 있고 포졸도 있사옵니다. 박형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서리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아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전만은 아니니까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박형감은 다른 아전들을 하나하나 불러 물었습니다. 10년 전 일이라 기억하는 자가 드물었으나 형방 소속의 늙은 포졸 하나가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증언했습니다. 10년 전 가을 최서리가 밤늦게까지 관아에 남아있던 날이 있었사옵니다.
평소에는 해가 지면 집으로 가는 양반인데 그날따라 뒤뜰에서 삽질 소리가 났사옵니다. 소인이 무엇을 하느냐 물으니 느티나무 뿌리가 담장을 밀어서 흙을 돋우고 있다 했사옵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였느냐? 9월 말이었던 것 같사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추석이 지나고 보름쯤 뒤였사옵니다. 한생이 사라진 시기와 겹치는 것이었습니다. 박형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 물증이 아니었습니다. 삽질 소리가 났다는 것만으로 살인을 입증할 수는 없었으니까. 박형감은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찾기 위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백골이 나온 구덩이를 더 넓게 파도록 명한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느티나무 뿌리 주변을 삽으로 넓혀갔습니다. 반 시즌쯤 지났을 때 흙 속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녹이 쓴 도끼 한 자루였습니다. 날이 이 빠져 있었고 자루는 사가 있었으나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끼 자루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칼끝으로 긁어 새긴 글자였습니다. 등만, 최서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최등만. 조선시대 아전들은 관아 물건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끼나 납 같은 연장은 분실을 막기 위해 이름을 새겨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최서리가 자신의 도끼로 사람을 해치고 시신과 함께 도끼를 묻은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묻느라 도끼에 새긴 자기 이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박형감이 도끼를 들어 최서리 앞에 놓았습니다. 최서리의 눈이 도끼를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듯 축 늘어졌습니다. 얼굴이 흙빛이 되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도끼에 새겨진 이름이 내 이름이다. 이래도 모른다 하겠느냐? 최서리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아 뜰에 모인 아정과 포졸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뒤뜰 느티나무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습니다. 마침내 최서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관아 뜰에 탄식이 번졌습니다. 최서리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가을 한돌이가 소인에게 찾아와 논을 돌려달라 했사옵니다. 소인이 한돌이의 아비 논을 제 앞으로 돌려놓은 것을 한돌이가 알아낸 것이옵니다. 3번을 찾아왔고 3번째에 증거를 들이밀어 싸웁니다. 소인이 세금 납부 기록과 토지 대장을 조작한 것을 한돌이가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구해온 것이옵니다. 그 문서가 무엇이었느냐? 한돌이의 아비가 세금을 낼 때마다 관아에서 받은 영수증이옵니다. 한돌이의 아비는 꼼꼼한 사람이라 영수증을 전부 모아두었사옵고 한돌이가 그것을 찾아낸 것이옵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느냐? 최서리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한돌이를 관아 뒤뜰로 불렀사옵니다. 논을 돌려주겠으니 조용히 처리하자 했사옵니다. 한돌이가 왔사옵니다. 소인이 뒤에서 도끼로 더 말하지 못하고 최서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 연민의 울음인지 회한의 울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은 뒤 영수증을 빼앗고 관아 일지를 뜯어냈사옵니다. 시신은 느티나무 아래에 묻었사옵니다. 10년간 소인은 그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고 그 나무 그늘에서 차를 마셨사옵니다. 관아 뜰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간 자기가 죽인 사람의 무덤 위에 앉아 있었다는 말에 포졸들조차 등골이 서늘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형감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논 한마지기가 얼마나 탐이 났기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느냐? 최서리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대답했습니다. 논이 탐이 난 것이 아니옵니다. 들통나는 것이 무서웠사옵니다. 한돌이가
그 영수증을 현금날있게 가져가면 소인이 10수년간 빼돌린 세금이 전부 드러나는 것이옵니다. 논 한마지기가 아니라 소인의 30년이 무너지는 것이었사옵니다. 이 한마디에 박 현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논 한마지기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30년간 쌓아온 부정의 탑이 무너질까 두려워 사람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10년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박 현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등만 양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죄, 관아토지대장을 조작하여 백성의 재산을 횡령한 죄, 관아일지를 훼손하여 증거를 인멸한 죄, 이 세 죄를 합하여 목을 베는 차명에 처한다. 형은 전라감형에 보고하여 집행한다. 최서리가 형틀에 묶여 끌려나갔습니다. 관아 밖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30년간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아전의 최후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남편의 백골을 수습하여 순창 외곽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박 현감이 관아 비용으로 관을 짜주었고 포졸 둘이 묘를 파는 것을 도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한씨 부인이 박 현감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리의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나리를 지켜줄 것이옵니다. 박 현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을 파헤친 것이오. 10년을 묻혀있던 뼈가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오. 그리고 박 현감은 최서리가 횡령한 논을 원래 주인, 즉 한생의 유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논을 되찾아 순창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박 현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관아토지대장 전체를 재조사했습니다. 최서리가 30년간 빼돌린 세금과 횡령한 토지가 낱낱이 드러났고 부당하게 빼앗긴 백성들의 재산이 하나하나 되돌려졌습니다. 순창 백성들은 박 현감을 명관이라 불렀고 박 현감이 고을을 떠날 때 백성들이 십리밖까지 나와 전송했다 합니다. 느티나무는 그대로 관아 뒷뜰에 서 있었습니다. 백골이 나온 자리를 흙으로 다시 덮었으나 그 뒤로 관아 아전 중 그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는 자는 없었다 합니다. 훗날 그 느티나무가 시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오히려 더 무성해졌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으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합니다. 땅이 품은 것은 반드시 뱉어낸다. 10년을 묻어도 100년을 묻어도. 이것이 순창 관아 느티나무 아래 백골 사건의 전말이옵니다. 10년간 느티나무 그늘에서 태평히 앉아있던 자의 죄를 하늘이 사흘간의 비로 씻어낸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감추어도 땅은 기억하고 땅이 덮어도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생의 묘에 누군가 놓고 간 국화한 다발이 있었다 합니다. 누가 놓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한씨 부인은 그 국화를 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다 하옵니다. 묘 위로 가을바람이 불어 국화향이 날렸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합니다.